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4번인데 매수 신청 내리는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오죠. 요건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요. 너무 틀려도 심려치는 맛이라고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실비는 받을 수 없다.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비 이런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4개 이상 부동산 1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 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심려치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 5개 부동산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2개이기 때문에 60만 원까지 보수 상한 범위가 정액될 수 있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개별 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 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전이 아니라 위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했으면은 돈 줘야 되니까 계약하기 전에, 위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죠. 이미 중개 완성이면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했는데. 요거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지문입니다. 14번. 그래서 아마 생소한 지문이 많은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15번은. 그래서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매수보증금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냥 모르면 지문 그 자체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지문을 암기하고, 지금 와서 뭐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지금 와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암기하겠다. 그건 내년에 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라고요. 지문 그대로 나와요. 이거 경매는 기출문제만 다 보면 거의 한 문제 맞춰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보시면.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A 경매를 각하해야 된다 했는데 각하 안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항고보증금은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매도 어려우면 그냥 너무 심려치 마시고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업무정지 기준 요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15개가 있는데 그 앞에 결정, 공일임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 6번부터 14번까지가 3개월, 15번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거짓정보 공개, 결정, 공일임, 결정이 정보 거짓 공개예요.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기타 등등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라고 했죠. 15번 맨 마지막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꾸 이것까지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하기 싫어서 묻는 거니까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럼 네가 틀리면 네가 책임지냐? 책임은 못 집니다. 책임은 못 지죠. 그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막 이런 것까지 할 시간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그런데 20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20번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앞에 5개 6개월, 맨 마지막에 15번 1개월. 그럼 맨 앞에 5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 다 3개월인데 맨 마지막에 기타 등등 요것만 1개월이라고요. 자, 17번입니다. 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공제, 이것도 1번 지문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직. 공제 운영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한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 초과합니다. 공제 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제위원회 위원은 직원은 서기 간사는 위원장 임명이 초과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협회는 정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근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지사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자치구에 하나다 이게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에 하나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개설 등록하려면 처인구청장한테 한다고. 처인구는 자치구가 아니죠? 비자치구잖아요. 지금 화성시에는 구가 없는데요. 화성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구 4개 만든데 구를 4개.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4개 만든대요. 뭐 동탄구 뭐 이런 거 만드는가 봐요. 이름은 4개. 그것도 투표해가지고 이름도 정하고 이러나 봐요. 주민들 선호도 조사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자치구에 하나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게 자치구잖아요. 용인시 처인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소 차리려면 영통구청장한테 등록한다고요. 수원시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원에는 지회가 4개 있을 수 있어요. 구가 4개니까. 자치구에 하나 한다고 하면 수원시 전체에 하나밖에 못 두는 거죠. 지회를. 지금 개업공개사가 11만 명인데 경기도가 3만 명이고요. 경기 남부가 한강 이남이 2만 1,000명이에요. 한강 이북이 9,000명이고요. 개업공개사 숫자가. 경기도가 최고 많아요. 경기도 다음에 서울, 인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겠죠. 위원장 없으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소속 공개사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할 소속 공개사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은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는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에 등록된 변경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휴업신고할 때는 사본 첨부하는 게 아니라 원본 반납해야 되죠.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기억, 니은 밑에 보기 주겠죠. 요거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온다고요. 연습은 어렵게 해야 됩니다. (1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 암기 프린트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문성 제고 X.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이나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최근에 지금 9월 달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그냥 참고로 현업에 가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냥 혹시 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울산에서 2억 8천이었어요. 매매가 아파트가 2억 8천인데 울산에서 여기에 주인은 2억 8천에 팔았는데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집을 팔았는데 손해봤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세입자가 법인이 세입자가 있었어요. 법인이 2억에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죠. 이게 뭐 한국에너지공단인가 무슨 대기업이더라고요. 법인이 세입자였다고 2억에. 근데 이걸 팔았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2억 8천에. 2억 8천에 팔았는데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조건으로 8천만 원만 주고 그랬다고. 왜냐면 바뀐 주인이 세입자한테 돈 내줘야 되잖아. 나중에 8천만 원 줬다고요. 8천만 원만 주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 보증금 떠안고 세 안고 전세 안고 현업에 가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8천만 원만 받았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법인 나간다고 하니까 2억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법인이 아니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다만 세입자가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을 매도한 것을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말 안 했으면 매수인한테,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 내달라고 해야 돼. 그 지금 전세 사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세입자 구하자마자 집을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폐지 사장한테 명의를 넘겼잖아요. 그럼 그 새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고요? 근데 못 내준다 하니까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은 매수인한테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그냥 허그에 주택금융공사에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보험금을 찾아가 버렸어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그러면 허그에서는 이 매도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한 거예요. 즉 법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인이 2억 내줘야 된다고요. 2억을 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받은 돈은 8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내주니까 집 팔았는데 1억 2천 손해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중개했거든. 이 매매계약을.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요. 그 때문에 지금 집 팔아가지고 2억 8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외려 1억 2천 손해봤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했는데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고등법원까지는 있다고 나왔어요. 고등법원까지는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책임 없다고 했어요. 왜? 개업공개사는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중개행위는. 그래서 그 채무 인수되는 법적 성격까지도 설명해야 될,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다. 그렇게까지 깊은 내용까지 다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되는지 인수 안 되는지 그런 걸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거는 변호사 법률 사무에 해당된다. 어쨌든 결론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나왔어요. 개업공개사에게. 없더라도 여러분 현업에 가면 이거 법인은 인수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게 또 임차인이 동의하면 인수된대. 그러면 세입자한테도 통보해가 나 팔 건데
그 인수하는 거에 동의하냐 하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놔야 되겠죠. 또 오늘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해석상 논란이 여지는데 뭐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2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 나갈래 했는데 뭐 집도 구하기 힘들고 안 나가겠다 다른 세입자 들어올 사람 벌써 다 계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나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냐 나간다고 해놓고도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2년 동안 안 나가고 버텨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나간다고 했으면 나가야 된다. 다만 나간다고 했다는 걸 입증은 해야 되므로 문서로 받아둬야 된다. 확인서, 각서 이런 거 받고 공정증서까지 받아두면 더 좋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 처음부터 1년 아파트 입주 맞춰가지고 딱 1년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또 2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 쓸 때 처음부터 이거 아파트 입주일이 언제이므로 이때까지만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런 거 적어 놓으면 그거는 무조건 2년 보장 안 되잖아요.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그러니까 문서로 받아놔야 된다고. 말로만 나갈게요. 그럼 알아서 빼나가세요. 이렇게 했다가 또 변심해가지고 나 구해본 집 구하려고 하니까 더 비싸서 뭐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사비만 들겠다. 안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간다고 하면 뭐 문서로 받아야 된다고. 나간다는 걸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등록 기준,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업무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데 어쨌든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는데 인장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하죠.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죠.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 법 제50조, 고용인이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요 박스 안에 이게 기출문제 패턴이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박스 안에 4개 아니면 3개 들어오더라고. 이게 보기가 지금 이거는 좀 많잖아요. 연습이니까. 20번입니다. 최고 벌칙 한도가 다른 것인데요. 보조원을 명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요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은 나머지는 다 1년 이하 입증액이나 10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칙 요거 2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2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벌칙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1번, 22번, 23번 있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26번 요 4개 암기하면 2문제 맞춥니다. 자, 21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또 5일 한 번 더 있죠. 5일 오로지 2번 나옵니다. 5일이라는 숫자.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좀 기출문제 이와 유사하게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2번이 이게 뭐냐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천년기념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27번에 그 5번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금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암기 프린트 5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암기 프린트 19번, 20번이 있는데 요거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9번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55번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잖아요. 외국인 특례가 아니고. 그 외국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먼저 받거나 또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먼저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죠. 둘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도 마찬가지죠.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든 허가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3번이 이게 개정된 내용이죠.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주 디테일하게 박용덕 가지고 있는 땅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박용덕 취득할 때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특정 용도 무조건 허가받도록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이면 답이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10,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명령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 부과할 수 있죠. 여기 있네. 여기 5번. 즉시라는 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또 즉시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했죠. 그 외에는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모두 지체 없이. (2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도 있고 지정 취소도 있는데 1번 2번처럼 이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도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모니터링 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는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시도지사 및 그게 지금 암기 프린터 11이 몇 번에 있어요? 11이 암기 프린터 10번, 11, 40번 40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는 신고센터고 이거는
모니터링은 어디다가 통보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요.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10일 이내 통보하죠. 그 암기 프린트 40번에 11번하고 7번 밑줄 지났어요. 그 헷갈린다고 7번하고 11번 암기 프린트 40번에 자,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 시도에는 2번 둘 수 있다. 3번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이고요. 3번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나머지는 다 2년인데 요거 4번만 3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있네요. 38번 맨 밑에. 분쟁조정위원회만 3년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다 2년이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년. 느낌이 눈빛 보니까 다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프린트에 좀 밑줄 좀 치고 해놓으세요. 그 처음 보는 거는 밑줄 좀 치나요. 그래야 다음에 보면 내가 밑줄 치는 거 보니까 한번 보기는 봤는데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간의 선출입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 새로 선출됐잖아요. 중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죠. 내각 책임제니까. 내각 책임제면 우리나라도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 휴제니까 국민투표로 뽑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60년 동안 한 번도 야당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이죠. 일본이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여당 야당이 번갈아 하는데 일본은 계속 자민당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공산당이 계속 하고 있고. 안 했어요. 도쿄지사는 된 적 있지만 총리는 된 적 없어요. 민주당. 인터넷에 한번 치봐요. 지금 휴대폰을 쳐보면 되잖아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가석방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되죠. 징역 3년 받았는데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고요.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X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거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요거는 기출문제 딱 기출문제죠.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50%가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답 2번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 결격사유.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마다 결격사유는 꼭 있죠.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자,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 안 해줘도 되고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안 해줘도 되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암기 프린트 54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안 해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도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산보전금이 서울에서 9억, 과미력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되죠. 답 4번입니다.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26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농지법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건의를 김해시 의회 이런 데서도 건의를 했는데 다 묵살됐어요. 근데 누가 대통령한테 누가 척건이 말했나 봐요. 대통령한테 말해야 되지 뭐 국회의원한테 말해봐야 바뀌는 거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농촌형 쉼터 올해 12월부터 만든대요. 예, 도로는 근데 꼭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도 돼요. 현황 도로가 있으면 돼요. 그냥 예, 건축법상 도로도 자기 땅에 그 도로로 해주면은 가능하죠. 자기 땅을 도로로 만들어주면 건축법도 그 나무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도로로 그 사용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12월 달에서 그냥 보도 자료만 배포했고 구체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는데 국토부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도로에 그럼 건축법상 도로처럼 2m,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현황 도로만 있어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법조문으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요. 현황 도로라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있는 길이면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안 하고도 가능하다.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옛날에 그 농막은 6평까지 가능했거든요. 6평까지니까 그 뭐 아마 18점 몇 제곱미터 이렇게 20제곱미터 미만이라는데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18점 뭐 몇 제곱미터에 6평이니까 6평 곱하기 3.3 하면 19점을 막 2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20제곱미터 되면 안 돼요. 6평까지만 가능했는데 10평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따로 뭐 데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그러니까 막 야 그럼 투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인터넷에 올리니까 반드시 농사를 또 지어야 된다. 나머지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양평에 연수교육을 보니까 양평 군수가 건의를 했더라고. 양평에 지금 시범사업단지가 있대. 양평에 체류형 그 잠깐 쉼터기 때문에 그게 상시적으로 생활하면 또 안 된대. 그 참 웃기죠. 그럼 가야 돼. 또 1년 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고 4도 3촌인가 이렇더라고. 7일 중에 3일은 거기 있고 4일은 도시에 가 있어야 돼. 그럼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그 뭐 종부세 계산에도 포함 안 돼. 근데 만약에 상시로 거기 365일 살면 그거는 세법은 보면 뭡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주택을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세법상. 근데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기준은 안 나왔고 지금 보도자료만 나왔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농촌이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살아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 지금 이제 타격을 받는 게 전원주택하고 농막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더라고. 그럼 전원주택 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세제 혜택도 받으니까 뭐 양도소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유튜브에 막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려놨더라고. 전원주택하고 그러면 농막이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2022년 8월 18일 이후 지금 LH지구원 광명시형 신도시 투기사건 이후에 살지도 않은 동네에 취득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천 살지도 않으면서 이천 땅 사는 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 그 다음에 법인이 사기치는 게 많았어요. 법인이 편법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냥 농지를 취득하고 그런데 영농법인만 취득할 수 있죠. 실제 영농법인이 이런 걸 보려고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동포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취득한 거는 이게 투기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요거는 아니네. 요거 디귿. 제가 이거 디귿 말하는데 2인 이상 부부 공동 명의로 사는 거는 괜찮다고요. 2명까지는 괜찮은데 3인 이상인 경우는 심의 거쳐야 돼요. 2인까지는 괜찮습니다. 2인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근데 부부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하는 거는 LH 직원이 그 3명이 샀거든요. 3명이 대출 막 6억씩 받아가지고 18억 투자해가 사가지고 이제 3명 이상이면 심의를 LH 직원들 때문에 이게 생긴 법이에요. 그 이번에 12월 달에 이거 쉼터 요거는 제가 볼 때 100% 생겨요. 왜냐하면 농지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바꿔가지고 한대요. 법을 바꾸려면 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죠. 시행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시행규칙 정치를 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법률을 못 바꾸니까 하위법령 바꿔가지고 그냥 농막은 잠도 자면 안 되고 밥도 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긴 웃겨. 거기서 거의 자도 되는 것처럼 해놓고는 또 자면 안 된다.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밥은 먹어야 돼. 농사 지러 가면 그럼 밥은 어디 가서 먹으라는 건지. 어쨌든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농사도 잠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도둑 잠을 자다가 이제 쉼터에서는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대요.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이름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농림 인터넷에서 치봐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봐요. 예. 지금 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 데가 양평, 가평, 강화도 이런 데가 수도권 근처에 있는, 특히 양평 같은 데가, 양평이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2만 9천 명이래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강 상면에 그 김건희 여사 땅이고 강 하면에는 김부겸 전 총리 집이 있다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그 김건희 여사는 강 하면도 있고 또 양평읍에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그 양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나 돈 있으면 양평에는 땅 사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양평에. 자, 27번.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죠.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 국가 공공기관이 매수할 때는. 그래서 2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에 1번. 2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